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준도덕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이론 강의를 다 마치고요. 핵심 기출문제 1회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좌를 들으시는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문제 안 풀어봤다라고 하시는 수강생들은요. 선생님 잠깐 일시 정지하시고요.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지 않고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다급해서 시간이 너무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문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먼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는 사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하는 걸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고적으로 남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강의가 확실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조금 더 자극이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걸 확인해 보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뇌는요, 원래 잘 까먹는데요. 원래 기억하기 좋아하는 그 습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머리 나쁜가 봐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뇌라는 것 자체가 기억을 잘하게끔 구조화 되어 있는 그 기관이 아니라 기억을 잊어먹는 게 최적화된 그 기관이라는 거죠. 왜냐면 우린 하루에도 정말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접하고 자극을 받는데 그걸 다 기억한다면 뇌는 용량 초과,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거를 기억하냐면요. 중요한 거, 많이 반복한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서 기억을 관장하고 있는 게 바로 해마인데 해마는 자주 반복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계속 기억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혹은 정말 충격적인 일, 뇌에서 잘 안 잊혀지나 그러죠.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해마가 기억할 수밖에 없게 딱 이렇게 뇌리에 박힌 거죠. 자, 그래서 뭐 도덕 내용이 뇌리에 박힐 정도로 이렇게 충격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기억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풀면서 보고 그 다음에 강의 통해서 한번 보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 강은요. 1회 1번부터 해서 절반 정도 한 13번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이제 기출문제 이것은 이제 선생님이 몇 개년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5회분의 어떤 기출문제들을요 섞어가지고 선생님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보기에서 보면요. 지식 기반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무엇이냐? 인간의 지적 활동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의 생산물. 자, 그러면 여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지식 기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지식이죠. 다른 말을 바꾸면 뭘까요? 정보죠. 그럼 지식 아니면 정보가 정답일 텐데. 자, 봅시다. 1번 기계. 기계는 너무 아니죠. 그렇죠? 2번 정보. 지식 사회에선 지식이 제일 중요한데 지식이 없다면 뭘까요? 지식 정보죠. 2번 나왔네요. 3번 식량. 무형이라고 했는데 형태가 없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겠죠. 4번 컴퓨터. 아니죠. 컴퓨터도 무형의 생산물로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해설을 보니까 지식 기반 사회에서 그 지적 활동,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이간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의 생산물은 바로 정보다.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라고도 한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이게 지금 기출되는 문제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공부 안 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배웠었죠. 지식 기반 정보사회 할 때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2번 고르실 수 있겠고요. 2번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덕 갈등의 유형은 자, 갈등은 나 혼자 소갈이라고 있으면 내적 갈등. 개인과 개인, 그다음에 뭐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그쵸? 이런 것도 기억나시나요? 자, 봅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한 김땡땡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런 거죠. 군대에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적군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북한 쪽을 이제 우린 아군과 대치되는 적군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군사 그 선을 넘어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난 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그냥 그 군대에 가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군대에 가서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인데요. 이걸 선택한 김땡땡이 비폭력이라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중요시하고 국가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국가는 너 국민의 하나의 의무가 뭐니? 나라를 지키는 거잖니.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은 나 양심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개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게 바로 뭡니까? 국가죠. 국가는 너 국민의 의무를 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를 개인과 개인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개인과 국가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집단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해설을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택한 개인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한 국가의 갈등은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이다. 그래서 1번, 2번 보시면 공부 안 해도 맞을 수 있네 이런 문제 꽤 있죠. 그러니까 도덕은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할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3번 볼게요.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사회 현상은 무엇인가? 자, 그럼 이것이 뭔가 볼게요. 이것은 가치의 다양성,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치관의 혼란, 장단점이 있죠.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다양성. 근데 나쁜 점은 뭔가요? 가치관이 혼란하다. 뭔가 다양한 거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쵸? 1번 기계화. 기계화는 뭡니까? 뭐든지 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계화죠. 아니네요. 2번 다원화. 그쵸? 다원화가 뭡니까? 바로 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그쵸? 다양해진다. 여기서 나온 게 바로 다원화죠. 근데 너무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다 보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가치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정답 2번이네요. 3번 일원화는 뭡니까? 오히려 다원화랑 반대되는 개념이 일원화죠. 1원은 가치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단일 민족 국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요. 자동화는 뭐예요? 기계화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넣으면 자동적으로 기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청렴과 도덕을 실천하며 한문에 전진했던 사람. 선생님이요, 아빠와 같이 여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아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정직하고 청렴하고 도덕적이면서 뭔가 공부를 또 잘하고 이런 사람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단원에서 바로 선비죠. 선비. 자, 그러면 철인은 뭡니까? 철인. 철학자죠. 그쵸? 철인, 철학자. 이거는 플라톤이 얘기한 이상. 그 다음에 부처는 불교에서 얘기했던 이상적인 인간형에 초월한 사람. 성직자는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 그래서 조선시대는 성직자가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드디어 5번입니다. 중요 표시. 5번은 진짜 많이 옵니다. 5번은 우리가 롤스의 정의 법칙 하면서부터도 선생님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건 꼭 나올 것이고 정말 많이 나오고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까지도요. 안 배워도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1의 법칙과 제2의 법칙을 봤었는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 기역과 니은 제2의 법칙에서 원래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수업했었냐면 공정한 기회 균등. 기회가 우리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니은을 먼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역 부분을 했었죠. 최소 수혜자 우선의 배려 원칙. 그럼 공정한 기회 균등은 뭐냐면 일단은 차별은 인정한데 기회 자체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기회가 공정하게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같은 게 있었죠? 공무원 시험 학력 폐지, 연령 폐지.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야 된다. 요런 걸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 수혜자의 우선. 최소 수혜자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 그럼 뭡니까? 최소 수혜자는 장애인, 뭐 노약자층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장애인 고용 증진, 장애인에 관한 어떤 그 복지나 그런 서비스 이런 거 제공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요, 니은과 기억이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만 보고 기억이 거기 위에 표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야, 니은이 두 번째 있는 거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요런 것을 지금 맞춰서 한다면 정답 몇 번이 됩니까? 3번인 거죠. 그쵸? 공무원 시험 환경 폐지,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 그게 니은에 해당하겠고요. 최소 수혜자 우선의 배려 견치. 그쵸?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과 같은 어떤 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자, 그래서 5번은 3번이고요. 6번. 다음 글에서 밑줄 친 그는 누구인가? 자, 6번의 글을 한번 봅시다. 그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걸 얘기한 철학자가 누군가 보는 거죠. 새로운 아틀란티스에서 화약과 나침반, 인쇄기 발명을 통해 과학적 이상사회, 뭔가 인간의 이성으로서 자연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과학기술이 결국에는 인류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철학자인데요. 누굽니까? 바로 베이컨입니다. 아는 것이 힘. 뒤에도 문제 좀 많이 나올 텐데요.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주장했던 철학자구나 라고 좀 기억하시고요. 그럼 밀은 뭡니까? 밀은 거기다 이렇게 하나 적어줘. 밀은 공리주의자예요. 공리주의자. 밀과 벤담을 우리가 공리주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공리주의를 파란색 창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죠. 공리주의 하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건 이런 거죠. 다수가 행복하다면 이제 그게 옳은 거다. 이게 공리주의의 원칙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밀은 공리주의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칸트 같은 경우는 정명, 그쵸?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도덕 법칙을 추구했던 사람이 이제 칸트고,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그 철학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따로 이론 강의에서 만나보진 않았었던 철학자인데요. 이제 선택지로는 나오지만 중요한 사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이것은 모든 과학의 산물, 과학적 인식과 사고방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그 이외의 모든 사고방식을 무시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미술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과학이죠. 과학. 그럼 당연히 과학이 최고야. 그쵸? 그러면 개인주의 뭡니까? 개인이 더 중요하다. 2번 다원주의는 여러 가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3번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고급 관료, 그 다음에 지식인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 4번 과학지상주의. 과학이 짱이야. 과학이 최고야. 그쵸? 당연히 7번은 4번밖에 없겠고요. 8번. 다음의 내용과 가장 관계가 깊은 거.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자,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루 15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먼저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의지를 가져야 된다. 네, 어떤 그룹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의지 갖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번의 공정한 경쟁은 당연히 아니고요. 2번의 시민단체가 증가, 이건 더더구나 상관없죠. 3번 능력에 따른 보상과 정의로운 사회는 오히려 관련이 없고요. 4번 자발적 실천 의지를 높여야 된다. 그쵸? 내가 먼저 하겠다. 이게 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키워드 이렇게 밑줄 치셔야 되죠. 내가 먼저. 아하,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자발적인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9번 아는 것이 힘. 이거 누구 얘기였습니까? 베이컨. 딱 보니까 베이컨이네요. 과학의 진보가 곧 인류의 진보다. 과학이 발전하는 게 인류가 발전하는 거다. 그쵸? 이렇게 된다면
누가 중요하니까? 인간과 자연 중에. 인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연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연을 노예로 만들어. 너무 심하네요. 노예로 만들어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건 뭡니까? 자연과 나의 조화보다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화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어떤 좀 자연 파괴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유기체적 자연관. 유기체는 뭡니까? 여러분도 유기체예요. 유기체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망가뜨리면 자연 때문에 인간이, 그 망가진 자연 때문에 인간이 더 황폐해지고, 이게 유기체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니네요. 유기체적 자연관, 생태주의적 자연관 결국 같은 거죠. 하늘과 땅,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자연관. 그러니까 이게 1번과 2번, 3번이 같은 관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이 결국에는 이어진 거다. 이게 같은 관점인데 4번은 뭡니까? 정복지향적. 자연은 뭐 해야 되는? 정복당해야 되는. 그쵸? 자연보다는 인간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정복지향적 자연관이죠. 이게 결국엔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정복지향적 자연관이 결국에는 환경 파괴까지 이끌어왔다 보시면 됩니다. 10번. 다음 상황을 리브어의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자, 리브어 별표 칠까요? 우리가 리브어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자, 리브어라는 사람이 말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10번 별표 칩시다. 그 양심적인 개인이 모인 집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보다는 뭐라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리버가 말한 어떤 그 도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의 도덕성만을 믿지 말고 집단으로 모였을 땐 뭐가 필요하다? 제도가 필요하다. 도덕성을 컨트롤할 그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번에 무슨 그 되게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있죠? 국민 예능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음악회를 해갖고 사람들이 다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개인으로 보면 그렇게 못된 사람들일까요? 그냥 집단으로 갔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쵸? 그럼 리브어의 그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그 박스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봅시다. 사회적 약자들은 카드빚, 실직, 부의 양극화 등과 같은 탈출 없는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을 죽음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직면하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리브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회 문제적인 거를 어떤 개인적인 양심, 자율적 선의,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건데요. 이거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만으로. 그쵸?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모였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도에 대한 걸 고르면 되겠네요. 1번. 경제적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법과 제도. 그쵸? 사회적 약자 얘기 나왔고 그 사람들에게 부를 주는 거. 1번 맞죠? 2번.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한 종교 아니죠. 그쵸? 이거 뭐 지금 경제적인 어떤 양극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3번. 삶의 의지를 고양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차려야 한다? 이것도 아니죠. 4번. 시민운동 차원에서 협력과 나눔의 문화. 이것도 참 좋긴 한데 그 탈출구 없는 경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동양의 유가 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사회. 유가 혹은 유교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11번에 보시면 유가 사상에서 추구하는 건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사는 거. 그쵸? 그래서 뭐 도둑도 없고 이제 뭐 전쟁도 없고 이런 평화로운 사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3번의 대동사회다. 자, 그래서 해설 보면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인과 예를 통해서 도덕과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경제적 분배의 형평성도 사회, 실현된 사회 이렇게 보죠. 유토피아는 뭡니까? 서양의 토마스 모어가 얘기했던 거고요. 민주사회는 루소가 얘기했던 소국가미는 도교의 사상이었다라는 거죠.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선생님 답을 얘기했네요. 무한한 인간의 욕망을 알맞게 조절하는 덕목 바로 절제죠. 플라톤이 제시한 이상사회에서 생산자 계급의 덕목. 자, 12번 하나 별표 칠게요. 여기서는 해설이 되게 중요한데요.
해설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은 맨날 졸라맨으로 이렇게 그려서. 플라톤이란 사람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선의 이데아, 착한 그 이상세계, 거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지금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혜, 이성이라는 거죠. 이걸 갖고 있는 계급이 철학자 혹은 철인, 그래서 철인 국가, 철인 통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용기. 그래서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용맹한 거고요. 마지막 그래서 여기는 중간 계급인 수호자들이다. 여기다 이렇게 줄을 맞춰줄 거야. 수호자들이다. 그럼 마지막에 이 생산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일반 백성들인 생산자는 욕망을 억제할 수 있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이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갖고 싶은 욕망을 참으려면 꼭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그래, 저거 사면 안 돼. 내가 저걸 사지 말고 내년에 사면은 더 좋은 거 살 수 있을 거야. 이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13번. 지금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농사를 위한 공동 노동 조직이다. 놀이 공동체로서 농악 등을 함께 즐기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농사를 위한 공동 노동 조직이 뭐냐? 이건데요. 바로 두레입니다. 1번 개는 뭡니까? 개. 자, 1번 개는 뭘까요? 선생님 이쪽으로 올게요. 자, 개는요. 여러분들 부모님 가지고 계신가요? 친목도모, 또 어떤 경제적인 연합,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바로 개죠. 그쵸? 두 번째, 둘에는 아까 했고요. 세 번째 향약은요, 규약이에요. 그 향촌의 향촌 사회의 규약. 요게 바로 향약이에요. 뒤에 가보면 향약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신제는 뭐냐면요, 마을의 수호신에게 매년 1회에서 2회 지내는 제사예요. 이걸 우리 동신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정답은 2번을 고르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지금 1회 13번까지 했고요. 14번부터 25번까지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